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화철도에서 진행하는 목요 특별대담, 오늘은 3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해수부 공무원 실종 사건 다시 보기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문경환 국민주권연대 정책선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여전히 야당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여당 혹은 이제 국방부죠. 국방부에서는 원래 발표했던 기자회견 내용에서 더 이상 저게 없이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거나 혹은 뭐 입장 변화 없이 원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이번 사건을 다시 보기 해보자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이제 실체적 진실을 밝힘으로써 책임자는 처벌받아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억울한 사람은 해명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관계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 현재의 정전 체제, 분단 체제로 인해서 이런 이 사건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한번 재조명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해명되지 못한 문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주된 요인 혹은 뭐 배경, 세력은 뭔지 우리가 한번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자. 그 두 가지 큰 틀에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매체에 기고를 하셨어요. 그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놓으셨던데, 일단 그부터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고 추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죠. 우선 이 제기하신 의혹 첫 번째가 왜 하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아니면 의혹이 많은 사건일수록 이 경우에 CCTV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또는 뭐 내용이 조작 메모리가 이런 사건이 이제 사실 빈발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전에 누군가 껐다거나 이런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CCTV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 보통 CCTV 고장 났다고 하면은 누군가 카메라를 고장 냈다거나 가렸다거나 이렇게 흔히 생각하는데, 이번 거는 CCTV 카메라가 고장 난 게 아니고 조타실에 있는 CCTV 이제 중앙 통제 장치, 쉽게 말해서 이제 녹화하는 장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카메라를 고장 내려면 사실 노출이 쉽게 되죠. 누가 야 카메라 왜 건드리냐 이렇게 의혹을 갖기 쉬운데, 조용히 조타실에서 그냥 기계를 좀 건드리면 이게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인데, 그럼 누가 이제 의도적으로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필이면 CCTV가 이 이제 의혹 사건이 발생한 그 배에서 출항할 때는 멀쩡했는데 출항할 때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하필 사건 나기 전에 이제 고장이 딱 났는데, 이상하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요즘은 CCTV가 워낙 많으니까 무슨 사건 사고 터지면 다 그 주변 CCTV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경찰들도 그렇죠. 경찰도 제일 먼저 하는 게 CCTV 확보하는 게 제일 먼저. 교통사고도 일단 블랙박스부터 확보하고 이건데, 예전에 이제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보면 다 CCTV가 이 문제가 있어요. 천안함도 처음에 CCTV 영상 공개하라니까 군에서 공개를 했는데, 뭔가 조작 흔적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에서 더 이상 없다라고 막 발뺌하다가 결국은 또 원본이라고 또 내놨어요. 근데 그것도 또 더 있는 거 아니냐, 또 조작 의혹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세월호는 뭐 사건 터지고 한참 뒤에야 막 발견된 CCTV 자료도 나오고 이게 뭐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항상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떠나서 어쨌든 이번 이 사건이 미궁속으로 혹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CCTV가 만약에 그 기록이 남아 있었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전에 그렇죠. 해명이 됐겠죠. 그럼 좀 더 우리가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추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미연에 아니면 조기에 종식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 CCTV라는 기본 자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왜 뛰어내렸는지, 뛰어내린 건 맞는지, 또 몇 시에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뛰어내렸는지를 전혀 지금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의 기본적인 요인이 됐다, 이렇게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사건 이튿날인가요? 우리 탈북민 출신이죠, 홍광철 씨가 이 저체온증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보통 뭐 핵심은 한 20도 정도의 수온에서 10시간 내지 20시간 넘기기가 어렵다. 그런데 무려 이제 30 몇 시간, 이것도 초정이죠. 그렇죠. 30 몇 시간을 38km를, 그것도 이 칠흑 같은 어둠 파도가 치는 또 역류가 흐르는 바다에서 갔다는 게 이게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예전에 뭐 조련 선수가 대한해협 건널 때도 상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그 뭐랄까 배 안에서 수영을 했죠. 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는 물론 이제 보호 선박이 또 따라가고 따라오고. 촬영 장비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조련씨 그때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계속 지방 보충을 하는 거예요. 이 피하 지방을 두텁게 해야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몸집이 수영할 때 보면 야, 저렇게 둔한 몸으로 수영을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몸집을 불려서 갔어요. 이게 이유가 이제 저체온증 때문인데 아무튼 두 번째로 제기하신 의혹이 그 먼 거리를 무려 38km를 이 저체온증에 걸리지 않고 갈 수 있었는가 이렇게 제기를 하셨어요. 여기 대해서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시죠. 처음 딱 그 공개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진 게 38km를 헤엄을 쳐서 갔다. 이게 보통 이제 수영 선수도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그냥 잔잔한 수영장 물도 아니고 조류가, 그 조류라는 게요, 그 밀물 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에 밀물과 썰물이 2번씩 있어요. 그럼 총 4번을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가만히 있으면은 이쪽으로 쭉 갔다가 저쪽으로 쭉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지자로. 그렇지, 동력이 없는 경우에는 물결에 따라서 쓸려갔다가 이렇게 그렇죠. 지그재그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연평도 바로 남쪽, 바로 남쪽에서 이제 실종된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면 이 섬 때문에 조류가 이제 해류가 매우 복잡하게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경에서 뭐 여러 연구소들에 문의를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물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 섬을 중심으로. 그래서 아마 거기서 실종이 됐으면 그 섬 주변을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38km 떨어진 서북쪽 방향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류를 뚫고 이렇게 헤엄쳐서 간 거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월북한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조류를 거슬렀구나라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시간을 추정해 보면 대략 28시간에서 38시간을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었던 거죠. 그 오랜 시간을 무슨 특수부대도 아니고, 특수부대도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게. 그 오랜 시간을 막 헤엄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부유물에 떠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헤엄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의 무슨 그런 이제 해양 그런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은 수온 20도씨에서 보통 사람이 이제 2시간에서 7시간이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최장 40시간이 지나면 사망한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40시간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을 이렇게 막 몸을 불려가지고 준비한 사람이나 이제 해당될 거고 보통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많겠죠 저체온증으로.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의 망망대에 이제 떠내려 갔던 그런 이제 상황인 건데 보통 사람이면 그 심리적으로 이게 막 엄청나게 위축되고 불안하고 그렇죠. 이거 뭐한 8시간 지나면 이 공포 때문에도 그렇죠. 이 뭐랄까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 경직된다거나 이렇게 이상 작동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저체온증 문제는 사실 이 시간이라든지 당시에 수온이 약 20도 정도였다고 해요. 그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데 대비해 봤을 때 38kg를 푹상했다는 것도 이야기 납득이 어렵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약 20시간에서 30몇 시간 뭐 40시간 가까이 바닷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기 또 하나 이제 이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부유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지금 설명도 없어요. 네. 단순히 부유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소재인지 또는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부유물이 뭐 한 3, 4m 정도 되고 가운데가 파여 있는 뭐 거의 보트 아주 안정적인 뭐 그런 거라면 배라고 표현했을 텐데 선박이라고 그렇죠. 했을 텐데 부유물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상상되는 게 스티로폼 조각이나 나무 널빤지 네. 같은 걸 말한단 말이죠. 이건 뭐 안정적으로 뭔가 수영이나 또는 몸을 이렇게 보호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부유물의 존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추가 설명이나 이게 없다는 것도 더욱더 월북 동기라든지 또 과정이라든지 뭐 생사 여부 문제까지 좀 의혹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금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의도를 가진 월북이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이 사살을 했다. 수십 발을 쏴서 그리고 이걸 불태워 주겠다. 네. 이 세 가지가 핵심인 거죠. 네. 근데 그 근거로는 이제 첩보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군부가 그럼 왜 이런 이 확신을 가지게 됐을까요? 제가 가장 의문이 드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의혹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확실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또 이제 군에서 발표하자마자 청와대나 뭐 이제 여당 쪽에서도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북을 규탄하는 이제 발언들이 나와버리고 그러니까 네. 뭔가 엄청 확실한 증거가 있나 싶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군의 첩보 자산이라고 해보니까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국민들한테는 믿어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으니 국민들은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냥 순순히 믿습니까? 증거를 보여줘야 국민들도 인정을 하고 납득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군에서 얘기한 게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 월북이다. 근데 알고 보니 구명조끼는 원래 이제 배에서 근무할 때 입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신발을 벗어놓고 갔기 때문에 의도적인 월북이다라고 하는데 신발도 알고 보니 그 공무원 거라는 게 확정할 수 없더라. 뭐 이렇게 돼버렸고요. 그 다음에 뭐 부유물을 타고 있었으니까 의도적 월북이다.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돼. 부유물이야 사실 실족해서 바다에 빠진 사람도 있으면 당연히 붙잡고 가지 그걸 뭐 월북할 사람만 붙잡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거는 첩보 자산 말고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첩보 자산은 공개할 수 없다. 이래 버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 믿으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당시 이제 초반에 언론에서 막 그 주변 연평도 주민이라든지 선원들이라든지 막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월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그렇게 월북을 하냐. 이게 뭐 바로 코앞도 아니고 연평도 소연평도 남쪽에서 열심히 헤엄쳐가지고 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람이 바다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10년 넘게 바다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라 조류도 잘할 텐데 그런 무모하게 갔겠냐 말이 안 된다. 이게 다 이제 증언들이라는 거죠. 뭔가 납득하기 너무 어렵다.
싶습니다. 아무튼 이 핵심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첩보자산이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의도를 가진 월북이라고 판단하게 된 근거로 제시된 뭐 구명조끼 착용 여부라든지 신발 벗고 내렸다든지 또 뭐 빚이 많아서 또는 뭐 부유물, 이게 이제 다 좀 뭐랄까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는. 그렇죠. 예를 들면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이 근무 시간에는 반드시 입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월북하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뭐 2벌을 껴입었다. 네. 아무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의도를 가진 월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 좀 경강부회하는 측면이 크고요. 그다음에 어느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이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건데, 당시 이제 무궁화 10호에 있었던 그 신형 구명조끼가 그 원래 이제 비품 대장에 있었던 숫자하고 일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진 게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군가가 입었으면 하나가 비든지, 당직자가 2사람이어서 입었으면 2개가 비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없어진 구명조끼는 없었다. 뭐 이걸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전 좀 약간 의아한 게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구명조끼 입고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그냥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고만 얘기하지. 그 증거가 그건 조금 있다가. 네.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초현대식 야간 투시 고정밀 카메라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 의혹들을 한번 좀 검토해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신발도 지금 슬리퍼가 실종된 이 씨의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제 선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배를 승선할 때는 반드시 자급화를 신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안전사고 때문에. 그래서 당직 근무를 쓴 사람이 흔히 하는 말로 슬리퍼 신고 돌아다녔을 가능성은 적지 않은가.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죠. 슬리퍼를 신고. 그렇죠. 배에서 어떻게 쓸까? 갑판 위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뭐 파도 때문에 흔들리기도 할 것이고 한데, 이 부분도 명쾌하지 않다. 그리고 빚 문제, 이거는 좀 황당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가계부채가 몇천조라고 하는데 빚이 있다고 월북을 해버리면 이건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대다수를 잠재적 월북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자로 이렇게 규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 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의도된 월북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찾아낸 조금 이제 군색한 이야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의물도 이 자체가 뭐 소재라든지 크기라든지 여기에 대한 일체미 없다 보니까 거기에 단순하게 의존해서 30여 시간을 파도와 싸우면서 40km 가까이 헤엄쳐갔다. 쉽게 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정치적 의도를 빼고라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군이 설사 그런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뭐 핵심 부서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워낙 뭐 엽기적인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고, 자칫하면 휴전선 일대의 어떤 우발적인 총기 사고가 확전될 수도 있는. 근데 이런 그 내용 자체도 엽기적이고 사안 자체도 굉장히 좀 위험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했다는 거죠. 북의 소행으로 단정 짓고, 그러니까 월북과 아까 국방부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건 좀 너무 조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북쪽이
이 뭐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사건 경과에 대해서 해명을 했고 해왔고 또 최고 지도자의 명의로 이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일단 이 북에 대한 이 뭐 악마적 공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은 조금 뭐 가라앉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의도된 월북이 아니라 신호를 밝히지 않았다. 이게 이제 대립되고 있고 시신을 사살한 게 아니라 이 의문의 인물이 의지하고 있던 부유물을 뭐 방역 수칙에 따라서 불태웠다. 이 시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시신을 찾기 전까지는 뭐 이거 밝히기가 어려운 건데 다만 이제 이것도 왜 그렇게 조급하게 북한의 의도된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발표를 했는가 그리고 의도된 월북이라고 확신을 했는가 이게 이제 지금 이 뭐랄까 차분히 사건의 이 처음부터 과정과 그 결과까지를 좀 추론하면서 뭐 이렇게 국민들 혹은 가족들을 좀 납득시킨다기보다는 초기에 너무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놓고 보니까 자꾸 이제 수세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나 의혹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혹은 믿어라 우리를 못 믿느냐 뭐 이런 이제 신앙을 호소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자꾸 뭐 비교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박광자씨 사건 때도 청와대의 이제 첫 반응은 그거였죠. 북쪽에 의도된 도발 행위라고 단정짓지 말고 냉정하게 조사를 하자. 뭐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물론 그때가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이명박 씨가 한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그렇게 났고 뭐 거기에 비춰봐도 물론 사건의 뭐 사안이나 성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이 월경을 해서 사살당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조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왜 그런 군부나 혹은 이 보고를 받은 청와대나 쪽에서 이렇게 확신을 했는가? 그 부분은 또 어떤 이 대해서 또 갈라지냐면 이 주민들의 이제 생각. 도저히 이게 북으로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만약에 북으로 가려했다면 이 잘못된 위치 선택이었고 그렇게 가는 건 뭐 불가능하게 가깝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이 해경에서 그 무마 10호 승선했던 선원들 그 조사를 했죠. 네, 바로 조사했었죠. 조사를 했는데 아무튼 이제 월북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국방부에서 원래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걸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이 사망자로 추정되는 실종 공무원의 형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져서 이 월북할 이유도 없고 월북했을 가능성도 낮고 그 다음에 불가능에 가까운 이다라는 식으로 밝혀진다면 또 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언론에 이제 몇몇 언론에서 당시 선원들 조사한 내용들이 공개가 된 게 있는데 대부분 선원들이 이제 다 말이 안 된다, 월북일 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경은 그런 진술을 받아놓고도 그걸 공개하지 않고 월북 가능성이 높다, 뭐 사실상 월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슬리퍼에 대해서도 선원들은 이씨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누구 건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해경의 어떤 그 발표한 분은 선원들이 이씨 것이라고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 해경이 선원들 진술을 열심히 받아놓고 다 거꾸로 발표를 한가. 이게 국방부에서 월북이라고 해버리니까 해경은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가장 가까이에서 상황을
경험했던, 물론 뭐 실종된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같이 승선해서 근무를 했던 이 선원들의 증언이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증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이걸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좀 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알려지기를 바라고요. 그랬을 때만 이 뭐랄까 야당의 좀 다분히 정치 공세 또 중단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뭐 국정이 거의 이 사안에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다양한 이 민생 현안들이 다 이 뒤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정감사 기간 중인데도 말이죠. 아무튼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원들 이 진술 조서가 공개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또 공개가 된다면 어떤 내용일지, 이건 뭐 일단 정보 공개를 청구를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지켜볼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욱 국방부 장관이죠. 뭐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발언을 했어요. 초기에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를 받았다. 초기 보고 내용이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왜 그러면 6시간 동안 월북 사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뭐죠, 국제 그 상선 그 통신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 송환 요청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살할 줄 몰랐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좀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수긍하기에는 좀 미진한 구석이 많지 않나 싶은데.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도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경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그 국경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북으로 넘어갈 수 없게 다 통제를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주한미군 사령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이죠. 전에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떤 이제 포럼에서 얘기를 하는데, 북이 국경 지역에 뭐 국경선을 기준으로 뭐 1km, 2km 정도 완충 지역을 두고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넘어온 사람들 다 사살하게 뭐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한미군 사령관 입으로도 북에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 같은데 뭐 이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북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막고 있구나, 뭐 이런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7월 달에 그 탈북자 한 명이 개성시로 이렇게 다시 재월북을 해가지고 북한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치국 회의까지 열려가지고 개성시가 거의 봉쇄되는 수준으로 봉쇄를 했죠. 네, 봉쇄된 수준이 아니라 봉쇄를 했어요. 네, 봉쇄를 하고 이제 해당 거의 군부대에서는 왜 이걸 뭐 못 막았냐 해가지고 질책까지 이제 내려가고, 그런 이제 누군가 또 이게 책벌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제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군에서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저렇게 안일하게 설마 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할까? 일반인들이 봐도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과거에 북에 월북하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뉴스에 자주 안 나와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간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나 그 임진강 통해 가지고 월북을 2013년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예. 임진강 통해서 월북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쪽에서 군인들이 월북을 막으려다가 그 사람이 그냥 헤엄치니까 쏴서 이제 사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너무 비인도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그게 수칙이고 매뉴얼대로 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병들은 이제 그 표창도 받고 뭐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남쪽에 무슨 기밀을 들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건. 근데 그런 입장 뒤집어 생각해 보면 북에서도 똑같이 저 사람이 뭔가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의도적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무슨 무장을 하고 몰래 들어오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사살할 수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군이라면 예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했을까? 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일단 우리는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군 본연의 임무라는 이 일반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뭐 오랜 시간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6시간일 수도 있고 뭐 더 길 수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월경을 한 건 사실이다. 네. 그렇다면 그 우리 국민이 의도치 않게 월경을 했거나 또는 뭐 조리에 휩쓸려서 갔거나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의도된 월경이라도 잡아와야 되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월경하려고 했는지 조사를 해서 네. 사실관계를 밝히고 뭐 죄가 있다면 처벌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수로 넘어갔다면 송원을 요청을 해서 지키는 게 도리가 아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로 이제 가족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죠. 네. 왜 방치했냐? 보고 있으면서도 왜 방치를 했느냐라는 게 이제 가족들이 계속 이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국방부의 해명이 이제 쏠 줄 몰랐다. 아까 이제 국장관의 입장이 그거였는데 좀 아니란 대답. 그러니까 형제를 잃고 아버지를 잃고 졸제 빨갱이 가족이 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어떻게 수긍하기가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뭐 자기 아버지가 월북을 시도하다 붙잡혀서 처벌받았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실정법에 따른 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라면 구조하는 게 맞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6번째 의혹으로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씨가 언제 정확히 이제 배에서 내렸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된다. 이건 뭐 애초에 CCTV 자체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네, 그렇죠. 확인할 수 있는 게 없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거는 그럼 이 동료 선원이 같이 당직을 썼던 동료 선원이 이 씨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4시에 저걸 교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알기로 뭐 이분들은 그래도 군대식 규율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런 월경 사건이라든지 이게 뭐 배 타다 보면 이렇게 쉽게 NLL을 넘어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어부들 얘기도 그렇고 그러면 교대 시간에 실종됐다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 찾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거의 뭐 8시간 10시간 가까이 지난 뒤에야 실종 사실을 확인했다.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동료들 간의 이 신의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테고.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이분이 원래 무궁화 10호를 타던 사람이 아니고 무궁화 13호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인사 발령을 받아가지고 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무궁화 10호에 탄 지는 5일밖에 안 됐죠. 그러면 무궁화 10호에 있는 선원들과는 다 뭐 이제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로 아마 거의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일 건데 들어온 지 5일밖에 안 된 신입 사원이 근무 중에 사라졌고 교대 시간까지도 안 나타났어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보고 뭐 들어가 잡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안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되나? 좀 너무 황당하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그 선원들이 이제 뭐 해경에서 진술을 했다고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명확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참 발생하지 않았어야 될 일을 가지고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의혹들, 이게 완전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가운데 누군가가 같은 혹은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게 제대로 보호받는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이건 뭐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뭐 다른 의혹이나 또 미진한 해명은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나누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럼 왜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을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사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도된 월북이었고 뭐 사살을 했다, 뭐 불태웠다는 건 북측에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의도된 월북과 사살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없는지, 북쪽의 과도한 대응은 문제가 없는지, 이걸 이제 제기를 하는 게 이 순서라고 보는데, 뭔가 굉장히 급하게 단정적으로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 이건 추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뭐 나온 증거라는 게 없고 발표된 게 다 전부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굉장히 답답해 했다고 그래요. 첫날 기자회견을 하고 백브리핑 할 때도 뭐 보통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기사를 쓸 때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했다 뭐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결론만 발표를 하고, 뭐 백브리핑 때도 뭐 의견들이 좀 갈리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건의 중대성, 그 다음에 이것이 미칠 파급력에 비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그러니까 부실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왜 그럼 이런 조급한 발표를 당정적으로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걸 이제 보통 생각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누가 지금 이익을 받고 누가 손해를 받는가, 그걸 일단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범죄 심리학에 그런 이론이 있죠. 네. 예전에 그 수사반장인가요? 최보람 씨가 반장을 정말 옛날 방송인데. 뭐, 예, 그때는 뭐 인기 방송이었는데, 거기 이제 자주 등장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범인을 잡으려면 이 사건으로 누가 이득을 받는지 찾으면 범인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의도된 월북과 북한에 의한 사살과 이민군에 의한 사살과 심지어는 불태웠다는 이야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남북관계의 경색, 네. 뭐 지금도 경색이지만 오히려 더 이제 위험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럼 이걸 원한다거나 덕을 볼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원래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서 천안함 사건 같은 게 딱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누구 소행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북한 소행이다라고 딱 발표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이제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해서 반북 이 여론을 막 계속 부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북을 계속 이 북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활용하고 있구나, 혹은 조작했구나, 뭐 이런 식의 의혹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야, 북이 우리 국민을 태워 죽였대라고 했는데, 북에 대한 분노보다는 정부에 대한 공격이 중심인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아니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야당이든 여당이든 북을 비난하는 게 일반적인데, 북에 대한 비난은 그냥 평이하게 하고, 주로 공격되는 건 정부의 무책임, 청와대 대통령의 문제, 뭐 대통령의 10시간을 밝혀라, 뭐 이런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공격이 집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의도가 있나? 아니면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는데 어쨌든 활용을 정쟁에 활용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통해서 정부는 득을 본 게 없는 거예요. 청와대도 그냥, 이거 사실 청와대가 욕먹을 일이 돼버린 거지, 청와대가 뭐 잘했다고 지지율이 올라간다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가 개입해서 이런 사건을 일으킬 이유는 없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 득을 본 거는 이제 보수 쪽,
극우 쪽 이쪽이 좀 이제 득을 보고 정부 공격한 소재로 삼고 이런 게 이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거는 보통 이제 군에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군에 이제 비난이 좀 집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군보다는 그냥 청와대로 집중이 됐어요. 군은 별로 이렇게 비난을 막 크게 받지 않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가지고 터졌기 때문에 국방장관한테 뭘 책임을 묻기도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군 입장에서도 별로 피해 본 게 없다. 이런 거 놓고 볼 때 별로 이렇게 청와대를 공격하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상당히 호재로 여길 만한 사건이다. 이건 뭐 확실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 나름으로 이 해석을 하자면 이번 사건으로 누가 이제 그 덕을 봤다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좀 민망한 사건이라 근데 국내적 요인을 지금 첫 번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사건의 전개 양상을 한번 되돌아보자면 초기에는 물론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 엽기적인 북의 만행으로 규탄하고 뭐 적극적인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입장이었다가 이게 북의 해명이 나오면서 그게 뭐 그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이 사건 이 정황과 해명 또는 유감 사과 이게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좀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이 청와대의 무책임, 정부의 무책임을 해야 되겠죠. 뭐 그다음에 무능력에 대한 이 야당의 또는 이제 수구 세력의 어떤 총공세가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좀 전 우리가 좀 짚어봤습니다만 국방부나 해경이나 또는 이제 이 정부 당국의 해명이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줄 만큼 시원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이런 이 정쟁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봤을 때 이게 의도된 사건이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이 정략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건 사실 아니냐. 그것이 뭐 얼마 남지 않은 재보선의 어떤 뭐랄까 유리한 포석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뭐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 또 그 이후에 뭐 곧바로 또 대선 후보 경선도 있고 본격적으로 대선전이 또 벌어지고 하는 데서 이제 호재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꾸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만 이 사건의 발생 원인과 과정을 객관적으로 파헤쳐서 우선은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게 핑계가 될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재발돼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걸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건 중단돼야 된다. 오히려 야당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같은 입장에서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같이 머리를 맞대야 타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이제 국내적 요인이고 네. 외부적 요인은 또 혹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남북 간의 긴장 격화라는 건 단순하게 이 한반도에 국한된 남북 간의 문제만 아니라는 게 기존에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봐온 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과 동시에 약간 이렇게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던 일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거든요. 네.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논란이 돼버렸냐면 지금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전혀 뭐 대화와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뭐 불과 지금 두 달 전인가요?
석 달 전인가요? 개성의 이 남북 공동사무소가 폭파된 그렇죠.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 또 뭐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 내용을 액면 그대로만 해석하자면 이건 뭐 6.15 시대 이전으로 돌아간 정도로 굉장히 이게 경직돼 있었기 때문에 그 판문점 선언과 그 다음에 9.19 그 다음에 이제 군사 합의까지 했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어쨌든 임기 전에 남북 관계에서의 일정한 진전,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부에서 그러니까 14선언처럼 너무 늦게 이 합의가 되고 선언이 발표됨으로써 그 풍부한 내용들이 다 이제 사장되다시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해를 넘기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 그 다음에 다음 정부가 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유엔 연설을 통해서 가시화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종전선언 연설이 딱 나오고 나서 나오는 반응 자체는 야 그게 되겠냐 지금 상황에서 뭐 현실성이 전혀 없다. 미국에서도 좀 비난 목소리가 나오고 국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건 전혀 뭐 맞지 않는 얘기를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보수 쪽 이쪽에서 많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전선언의 얘기가 현실성을 떠나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이 한반도 문제를 푸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지금의 이제 한반도 문제가 출발한 건 지금 이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사실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결렬된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은 북은 군사적 문제, 정치적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건데 미국은 그거를 경제적인 문제로 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제재를 풀고 너네는 비핵화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핵화 얼마 해주면 경제 제재 얼마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하려고 한 건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비핵화가 완성되면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쵸. 행동도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조차도 거부했기 때문에 하노이 노딜이 된 거잖아요. 네, 이건 뭐 미국이 명백하게 판을 깬 그렇죠. 네. 사건이었죠. 근데 문재인 정부가 얘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종전선언은 경제 대 비핵화가 아니고 정치적인 어떤 안정 보장 대 비핵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건 해볼만 한데라는 상당히 그 합리성은 있는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연설과 그 다음에 이 서해 사건이 동시에 딱 터져버리면서 아니 북한이 지금 우리 국민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종전선언이냐. 그렇죠.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걸로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뭐 현실 감각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막 매도가 되고 있고 종전선언은 더 이상 이제 뭐 말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이걸 딱 놓고 볼 때 만약에 누군가 종전선언을 진짜 바라지 않는 세력이 있었다면 이 종전선언 그 연설 자체는 이게 녹음으로 진행된 거라서 녹화된 영상이 진행된 거라서 녹화 자체는 그 전에 이제 15일 날 녹화를 했던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당연히 뭐 연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가 이런 내용으로 연설 준비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는 뭐 그쪽 정치권 안에서는 좀 많이 돌았을 거고 그러면 종전선언을 진짜 반대하는 세력이라면 이거 종전선언 얘기 나와서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기 전에 뭔가 좀 사건이 터져줘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남쪽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추진하려고 했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럼 북의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이번 그 당창건 75주년 그 열병식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경제에 집중하기 위한 외부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한데 물론 뭐 구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경색된 남북 관계 혹은 북미 관계를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이 국면을 바꾸기 위한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종의 구상을 갖고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도 이제 대선이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은 네. 뭐랄까 트럼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를 좀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추론을 해보면 이런 거죠. 국면 전환을 그러니까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확고하게 바꾸기 전에 종전 선언이라는 3자가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선언인 거니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미국을 한편으로는 설득하고, 그리고 이번 어차피 드러난 건 한 라인 하나는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도선을 다 끊겼다고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북쪽에도 의사를 타진하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엔 총회장에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녹화물을 보낸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무런 그 이해 당사자들의 사전 협의나 또는 동의 없이 단순하게 정치적 그 제스처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믿었겠죠. 그 공무원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니 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왜 김치국부터 마시냐 이런 뭐 비난을 그렇죠. 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또는 한미 간에 북미 관계도 지금 이제 뉴욕 채널이 복원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3자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종전선언이 아마 준비되고 있지 않을까. 뭐 조성열 박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은 세력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예를 들면 한반도에 굉장히 격화되어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자기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이 그 판을 깨기 위해서 사태의 그러니까 상황의 진전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종의 음모를 꾸몄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이제 다른 얘기로 좀 들어가서 그 이 사건의 의혹을 푸는 데서 핵심은 결국 국방부가 그 이제 우리 군이 이 파악했다는 그 첩보란 말이에요. 이 첩보는 근데 공개를 어차피 못 하겠고 그러면 결국 군에서 발표한 거를 우리가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의심을 할 것이냐에 이제 갈림길에 딱 놓여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군이 정말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전혀 뭐 한 점 의심 없이 믿어줄 만한 대상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왜냐면은 실제 뭐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 다 대통령이 임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검찰을 놓고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충성하겠거니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타난 모습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청와대와 맞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군도 마찬가지로 합참의장이나 국방장관이나 뭐 육군참모총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군이 과연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현 정권에 충성할 것인가? 그보다는 자기 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더 똘똘 뭉쳐가지고 정권과 뭔가 어쩔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모습이 실제 과거에 뭐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서해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그 용산 미군 기지 이전 문제도 그렇고 대통령 몰래 협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허위 보고를 하고 그래서 실제 그게 이제 들통이 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거 철저히 조사하라 했는데 조사 결과 군에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 안 했다. 허위 보고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 심각한 사건이죠. 이건 거의 항명이고 전시면은 거의 총살감인데 아무런 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한국의 청와대 이 정부의 존재가 군부를 마음대로 이 장악할 수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권 초기에 5월 달에, 그러니까 2017년, 2016년, 17년 맞죠? 17년 5월 달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방부에서 사드를 추가 배치하려던 이제 시도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논란이 돼서 이제 군부 쪽에 이제 그 책임 추궁이 들어가니까 우린 그 정의용 안보실장한테 다 보고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 실장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막 논란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군이 과연 청와대나 대통령에게 정말 철저히 복종하고 다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가? 저는 100% 이렇게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그 군 안에서도 특히 이제 이 주류 세력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런 세력들이 뭘 할지 이런 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말씀인데 이 상명하복을 생리로 하는 군이 만약에 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거짓복을 한다든지 또는 뭐 거의 항명에 가까운 행동을 벌인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그걸 방치하게 된다면 이 국가의 기강 자체가 근본이 흔들리게 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경호 박사는 이 군대를 정말 100%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대통령에 충성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뭐 역사적인 선례를 봐서 그러니까 지금 얼핏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쿠데타설이 나온 적이 있죠. 네. 지금 저기 미국으로 도망가서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국군 기무사령관인가요? 네, 조윤찬.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의 척결 이후에 다시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걸 상식으로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래서도 안 될 일이고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뭐 요열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뭐 우리 국민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불행인 것이고 그나마 이 선배들의 피땀과 노력으로 겨우 이만큼이라도 쌓아놓은 민주주의의 근간 자체가 허물어지는 뭐 상상도 하기 싫은 이제 사태가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군이 스스로 이러한 의혹을 털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 이제 전례를 봤을 때 국민들이 군을 더 믿고 신뢰하고 우리의 군대, 국민의 군대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불투명하거나 예를 들면 뭐 거짓복을 한다든가 항명에 가까운 또는 뭐 쿠데타를 모의한다든가 이런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사실 이제 1시간 가까이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만 뭐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무엇 하나 분명하게 이렇다라고 밝히기 어렵고 또 그 배경이라든지 여러 그 추론을 하지만 그것이 뭐 누구의 소행이고 누구의 의도다라는 걸 뭐 밝히는 것도 현재 단계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런 방송을 2주에 걸쳐서 연속으로 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그 근본에는 이 분단 체제, 나라가 갈라지고 총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월경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을 교전 수칙에 의해서 혹은 무슨 방역 수칙에 의해서 사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상황을 불행한 사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도 사실 이제 저는 뭐 종전선언은 쌍술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머물 게 아니라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다시는 대립과 갈등, 전쟁이 없는 그래서 우리가 4.27 선언에서도 남북 정상이 선언했습니다만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로 가자.
남도 필요하고 북도 필요하고 우리 민족이 해외 동포들도 필요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성을 더 좀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 사태가 이제 장기 미제 사건이나 혹은 다른 여러 뭐 칼기 사건 등등처럼 미국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전개돼야 되겠지만 그 뿌리에는 이 갈등과 대립을 근본적으로 조장하는 이런 갈등과 충돌 혹은 이 사살 같은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우리 문 박사님도 좀 더 실사구시적인 탐사 보도와 그다음에 이런 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이 노력을 좀 경주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시간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구 활동과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이제 추론 그리고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문경환 국민주권연대 정책선전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